안녕하세요. 2019년 제2회차 한국사 고졸검정고시 11번부터 해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태종이 실시한 정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네, 호패법은 조선 태종의 정책이 맞습니다. 호패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주민등록증이에요. 16살 이상의 양인 남자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을 이야기합니다. 네, 니은에 있는 훈민정음 창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척화비 건립. 척화비 건립은 누구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육조 직계제. 네, 육조 직계제는 조선 태종의 정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이랑 리을 있는 2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건 바로 육조 직계제인데요. 육조 직계제는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 그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대되는 걸로는 의정부 서사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히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이해만 하고 가세요. 네, 왕이 있고요. 왕 바로 밑에 최고 권력기관으로는 의정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6개의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의 이름이 바로 육조입니다.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 뭐 병조판서, 형조판서, 이조판서 이런 식으로 무슨 조라고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각각의 실무, 행정적인 실무들을 담당하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신하들이에요. 그리고 의정부는 또 사극에 나오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자,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요. 왕이 신하들한테 일을 시킬 때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육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육조에서 보고를 할 때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문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요.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이렇게 육조가 있는데 왕이 일을 시킬 때 의정부를 한번 거쳤다가 걸러서 육조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육조에서 안건을 올릴 때에도 의정부를 한번 거쳤다가 왕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권력이 더 강한 거는 어떤 걸까요? 네, 육조 직계제가 왕권이 더 강한 겁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라는 기관을 한번 거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의정부에게 상당한 권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선의 태종은 왕권을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 직계제를 채택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왕권 강화보다는 신하들과 조화로운 통치를 했던 왕들의 경우에는 의정부 서사제를 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의정부 서사제를 택했던 왕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 질문이 올라와 있죠.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에서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던 곡물 납부 방식을 바꾸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미곡, 면포,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제도에는 3가지가 있어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내는 조세제도, 두 번째로 군대에 가거나 군포를 냈던 군역, 그리고 세 번째로 특산물, 토산물 등을 바쳤던 곡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조선에서 이 곡물 납부 방식의 폐단이 굉장히 극심했어요. 뭐 박납의 폐단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광해군 때에 대동법을 실시함으로써 토산물이 아닌 쌀로 곡물 납부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광해군의 대표적인 업적이고요. 이거 외에도 광해군이 잘했던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해외 정세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 사이에서 중립외교라는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중국을 사대하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광해군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고 그래서 광해군은 왕이 되지 못하고 반정으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종이나 조가 아닌 군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배경은 세도 정권의 수탈과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전개는 빈농, 광산 노동자, 소상인 등이 봉기하여 청천강 이북 지역 대부분을 장악함. 결과는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제압됨.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난은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요. 평안도가 어디냐면, 아이고, 남한을 너무 크게 그렸네요.
이렇게 남북이라고 나눴을 때 지금의 요 정도 중국과의 경계에 있는 이곳을 평안도라고 하는데 수도에서도 굉장히 멀뿐더러 중국과 맞닿아 있는 변방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어서 아무래도 이쪽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높은 관직, 중앙에 있는 관직에도 올라가기 힘들었고 일단 사는 환경 자체도 굉장히 척박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세도 정권기에 엄청난 수탈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갈아엎자 해서 일어났던 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자, 1번, 3번, 4번에 있는 난도 어느 시대인지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1번에 있는 만적의 난은 고려시대 때 있었던 난입니다. 3번에 있는 이자겸의 난도 고려시대에 있었던 난이고요. 그리고 원종과 애노의 난은 신라시대 말에 일어났던 봉기입니다. 자, 정답은 2번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은 자, 사진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고요. 생물 연도와 주요 활동이 되어 있네요. 정부의 근대개혁 추진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1884년에 갑신정변을 주도함. 자,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인물은 바로 1번에 있는 김옥균입니다. 2번, 3번, 4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2번에 있는 정약용 선생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조선에 걸출한 실학자입니다. 3번에 있는 최익현 선생은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 그리고 의병 활동을 했던 조선의 선비입니다. 구한 말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대마도에 유폐가 되는데 거기서 니놈들이 주는 음식은 한 톨도 먹지 않겠다 해서 굶어서 돌아가신 정말 결계가 깊은 그런 선비였습니다. 4번에 있는 전봉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자,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자, 여기서 사실 끝났어야 돼요. 미국의 군함이 강화도를 침략함. 어제현 등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국과 결사항전을 벌임. 자,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조선이 싸웠던 전투는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키워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미국, 강화도, 어제현 요 정도가 되겠네요. 신미양요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전투가 바로 병인양요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둘 다 아주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병인양요는요. 조선과 프랑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이유는 병인박해. 병인박해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신자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숙청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병인박해를 구실로 침략했지만 사실은 외세 침탈의 의미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식민지를 많이 거느린 다른 나라들을 많이 정복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병인양요 때 조선도 어김없이 쳐들어왔었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약탈도 엄청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교 장각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약탈당하기도 했지요. 자, 두 번째로 문제에 나왔던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조선과 미국의 싸움이었고요. 보기에 나와 있듯이 제너럴 셔먼호를 구실로 침략을 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뭐냐면 미국에서 출발한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 배를 불태웠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둘 다 강화도에서 있었고요. 치열한 접전 끝에 조선이 승리를 하고 프랑스와 미국이 물러갑니다. 이 두 개의 전투를 이기고 나서 득이양양해진 흥선대원군이 세웠던 비석이 있죠. 네, 그 비석이 바로 척화비입니다. 쟤네는 우리 침탈하려고 오는 거고 너네 쟤네랑 손잡으면 너 매국노 이런 내용들이 써있는 게 바로 척화비예요.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가장 까다로웠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검정고시 한국사에서 정말 정확한 시기를 알아야 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크게 조선, 고려, 삼국 이런 식으로 끊어서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좁은 간격 안에서 정확하게 시기를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한번 꼼꼼히 볼게요. 고종은 일제의 침략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는 잘 됐어요.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하였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던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을사늑약이에요.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요. 일본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고종을 퇴위시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연도를 외울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연도 몇 개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을사조약 1905년이고요.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부르는 이게 바로 1907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술국치, 경술련의 나라의 치욕을 맞이한 한일 합병은 1910년이에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이 고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과 부당함과 슬픔을 나타냈었는데요. 을사조약이 왜 가장 치욕스러운 조약이냐 하면 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조약이에요. 국가로서의 능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게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입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거예요. 일본이 그걸 알게 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야, 고종, 너 내가 외교권 뺏었는데 왜 다른 나라 가서 말하려고 했어? 너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만 물러나. 해서 1907년에 고종이 퇴위가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나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인 1910년에 한일 합병, 일본의 식민지로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게 19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제국 수립은 1897년이고요. 한일 의정서 체결은 1904년인데 이 두 가지 연도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굳이. 외우시면 물론 좋겠지만.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을사조약 1905년 그리고 한일합병 1910년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94년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파병 소식을 접한 뒤 정부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해산하였다. 이후 전라도 각지에 자치기구인 땡땡땡을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의 이름은 바로 집강소입니다. 집강소는 기억해 두세요.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일본에 있는 별기군은 뭐죠? 조선 말에 새로이 생겼던 신식 군대죠. 별기군이 생긴 이후에 기존에 있던 구식군대가 굉장한 차별을 받았고 그 차별의 한거에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그 다음 총독부와 통감부는 일본이 통치 과정에서 세웠던 일제가 설치한 기관들의 이름이에요. 자, 다음 문제 18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체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협력하여 창립한 단체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확산시키려 하였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신간회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간회는 1927년에 있었던 좌우 합작운동이에요. 좌우 합작운동이 뭐냐면 좌는 왼쪽이고 우는 오른쪽이죠. 우리 좌파, 우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민족주의자들을 우파라고 보고 사회주의자들을 좌파라고 보면 이 사회주의자들과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같이 합쳐서 야, 우리가 노선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같잖아 하면서 힘을 합쳤던 게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고 그 과정에서 생겨났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말고 다른 민족주의자도 있나요? 네, 있어요. 다른 민족주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거는 야, 우리 일본이랑 타협하지 말고 외세랑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하는 사람들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고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야, 우리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일본이 됐든 뭐 외세가 됐든 힘 있는 나라한테 좀 기술 같은 거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독립이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타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뭐 비슷한 말로는 자치론이라는 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광수 같은 인물이 자치론을 펼쳤던 친일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신간회랑 굉장히 비슷한 단체 이름도 하나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민회예요. 신민회는요, 신간회보다 한 20년 정도 앞선
1907년에 활동했던 국내 항일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자, 2번, 3번, 4번도 한번 살펴보면요. 북로군정서는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무장단체예요. 핵심적인 인물로는 김좌진 장군이 있었고요. 김좌진 하면 땡땡땡 대첩 바로 나와야죠. 네, 청산리 대첩. 3번에 있는 조선어 학회는요.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을 바꾼 건데 1930년대에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단체입니다. 한 1, 2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말모이 보시면 조선어학회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있는 구미위원부는요. 이승만이 주축이 돼서 활동했던 임시정부의 외교기관입니다. 미국 지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19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땡땡땡이 우리 땅임을 주장하였다. 일본이 러일 전쟁 중 이곳을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였다. 자, 앞에 내용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땅 하면은 독도 나와야죠. 이 영토 문제 관련해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독도랑 간도예요. 저번 시험 때는 아마 간도가 출제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지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제주도야 뭐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지역이고, 거문도도 공부하시다 보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섬 이름인데요. 자, 거문도 하면 거문도 땡땡 사건 기억나실까요?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했었냐면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었어요. 왜 했냐면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저기 위에 무슨 나라 있죠? 러시아 있죠. 러시아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쪽에 있던 영국이 야, 저 러시아 좀 견제 좀 해야겠는데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불법 점령했던 섬이 바로 거문도입니다. 아까 프랑스랑 영국 이런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활발한 식민지 활동을 펼쳤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러시아를 견제했던 게 바로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대규모 만세 시위는 자,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이야기하고 있네요.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제는 헌병경찰, 군대 등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을 체포하였다. 자,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묻는 건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3.1운동으로 인한 결과, 3.1운동의 의의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단발령은요. 3.1운동 훨씬 이전 고종이 실시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니겠고요. 광무개혁을 시작하였다. 자, 이것도 훨씬 전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했던 개혁이죠. 3번에 있는 독립협회를 창설하였다. 네, 이것도 그 전에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네, 이게 바로 3.1운동의 영향이 맞아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지식인이나 독립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굉장히 독립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독립을 굉장히 열망하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하루빨리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임정입니다. 자, 그 외에도 3.1운동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고 가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였고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태극기 들고 만세 외쳤던 평화적인 독립운동. 그 다음 두 번째, 일본의 통치 방식 변화. 자,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일본의 통치 방식 변화 총 3가지인데 1910년대에 무력 통치가 있었고 10년 동안 통치해보니까 야, 이 민족이 만만치가 않다. 게다가 3.1운동 일어나면서 와, 얘네는 억압하고 누를수록 더 강하게 들고 나는 무서운 민족이구나 하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게 바로 3.1운동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문제에 나왔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단체는 김구는 무엇을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벌임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였다. 그 일원인 윤봉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장성과 다수의 고관을 처단하였다. 자, 김구가 조직하였고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던 단체 이름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만약에 이 보기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으면 굉장히 헷갈리셨을 만한 문제예요. 아무튼 정답은 4번 한인애국단이고요. 1번, 2번, 3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근우회는요, 여성들이 모여서 만든 항일 여성 운동 단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환란이에요. 이 사람은 초창기에는 굉장히 항일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변절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얘기가 좀 샜는데 2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문제에서 신간회랑 같이 살펴봤던 단체죠. 1907년에 조직되었던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 그 다음 3번 조선형평사. 우리 형평운동이라는 말 2019년 1회차에 나왔었는데요. 형평이 뭐였죠? 네, 백정들이 머리에 쓰는 걸 형평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조선형평사는 백정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 나오면 무조건 카이로 회담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미국, 영국, 중국들의 정상이 모이는데 왜 회의를 이집트에서 하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회의는 각 나라의 거리를 계산해서 중간 지점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카이로 회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었고요.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자, 1번, 2번, 4번도 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텐진 조약은요, 갑신정변 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논의했던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조선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조선에서 내가 더 큰 권한을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었는데 갑신정변 직후에 야, 일본이 출동하면 청나라도 출동하는 거야. 그리고 청나라가 출동하면 일본도 출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협상을 봤던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남북 협상은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고 휴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남한, 북한 따로따로 정부를 세우게 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걸 막고자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평양을 방문해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던 게 바로 남북 협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결국 남한이 단독으로 총선을 치르게 되죠. 그 선거 이름이 바로 50 총선거입니다. 자, 4번에 있는 국민대표회의는요, 1920년대에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상해에서 열렸던 회의입니다. 임시정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회의예요. 자, 2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주제는 191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여기서 바로 나와야죠. 무슨 통치였죠? 무단 통치.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 공포 이런 것들로 통치를 했던 시기가 바로 무단 통치기입니다. 무단 통치기의 내용으로는 헌병 경찰 제도가 있었고요. 1번부터 볼게요. 방공령은 뭐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면이나 옷감 이런 것들을 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쌀을 사갔던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면이나 방직류, 옷 이런 거는 공장에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쌀은 어때요? 쌀은 1년 농사하면 그 수확량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일본이 엄청나게 옷감 같은 거를 싸게 계속 공급하면서 쌀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농민들,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먹어야 될 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관리가 야, 우리 더 이상 쌀 못 내줘 하고 문을 걸어 잠궜던 게 바로 방공령입니다. 방공령을 핑계로 또 일본이 엄청나게 보상을 요구했었어요. 자, 방공령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기상도 맞지 않아요. 1910년 되면 이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인데 방공령은 아직 식민 통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2번과 4번 같이 볼게요.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나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했던 운동의 이름입니다. 국채, 나라의 빚을 우리가 갚아보자. 아끼고 가지고 있는 금부치 같은 거 다 내놓고 해서 나라의 빚을 우리가 갚아보자 라고 했던 게 국채보상운동이고요. 4번에 있는 물산장려운동은 우리가 만든 거 우리 손으로 소비하자. 외제 쓰지 말자 라고 했던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경제적 수탈 방식이에요. 일본이 1910년대에 무단 통치, 1920년대에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경제 수탈 정책도 계속 바꿨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1910년대에는요. 이 조선이란 나라의 땅을 낱낱이 파악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얼만큼 뽑아먹을 수 있는지 확실히 한 톨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려면 토지를 제대로 조사하는 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1910년대에 실시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쌀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끌어올려요? 네, 다 뺏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1920년대에 했었고요. 193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대놓고 뺏어가는 거예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너나 할 거 없이 다 뺏어가는 병참 기지화. 우리를 군수 공장쯤으로 생각했던 일본의 정책이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1910년대를 묻고 있고 식민지 지배 정책을 물었으니까 3번에 있는 토지조사 사업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자, 2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광주의 민주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군을 결성하여 저항하였으나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끝나고 말았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1, 2, 3번도 살펴보면요. 1번에 있는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의 한거에서 일어났던 전국민적인 민주화 운동, 이승만 정부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2번에 있는 12.12 사태는요. 이 신군부, 전두환 정권인데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일으켰던 쿠데타의 이름이 바로 12.12 사태입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을 타서 군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본인이 권력을 잡았었죠. 자, 3번에 있는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권 때 농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운동을 우리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민주정부로 들어오기 전까지 근현대사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2019년 1회차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근현대사가 좀 약하다,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근현대사 키워드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햇볕 정책을 펼쳐서 그 결과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대통령입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계적인 상,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자, 나머지 1번, 2번, 4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50 총선거는요. 아까 남북 협상 얘기할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치러졌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바로 50 총선, 50 총선거입니다. 자,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로 재헌의회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있는 국가총동원법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책은 아니었고요.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어떤 정책을 펼쳤었죠?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쳤었는데 그것의 바탕이 되었던 법령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가기 위해 만들었던 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3번에 있는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선생님 현대사를 어떤 대통령까지 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 아주 최근의 정권에 대한 문제는 거의 나오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을 보면 거의 김대중 정부가 출제의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공부하실 때는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흐름을 여러 번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2019년 제2회차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묻는 문제도 많았고 최근 몇 년 사이 출제되지 않았던 숨은 파트의 출제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출문제에서 많이 틀렸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검정고시도 5월 말쯤에는 무사히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